스토리 2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45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47페이지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 우리의 중고등학교가 합쳐진 개념, 옮기니.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다.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컴퓨터가 생긴 과정도 놀랍다. 이 학교의 교사였던 빌 두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 선생님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동창이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고 폴 앨런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선생님은 세상 경험 없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가 대학에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1968년 두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메인프레임 단말기에 연결된 텔레타이프 모델 30을 임차하기 위해 자선 받아 수익금 $3,000를 쓰게 해달라고 레이크사이드 어머니회에 요청했다. 빌 게이츠는 이 에피소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임차는 1965년에야 발명될 개념이다. 그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분야였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조차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첨단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에 흠뻑 빠져들었다. 빌 게이츠는 13세였던 1968년에 학교에서 폴 앨런을 만났다. 48페이지입니다. 폴 앨런 역시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고 둘은 죽이 잘 맞았다.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서 컴퓨터는 일반 교과 과정은 아니었고 독립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이었다. 빌과 폴은 여가 시간에 이 컴퓨터를 마음껏 갖고 놀며 창의력을 폭발시켰다. 방과 후 늦은 밤 주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금세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 폴 앨런의 회상에 따르면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놀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게이츠가 포춘 잡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포춘 500대 회사를 운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폴 앨런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컴퓨터 회사를 갖게 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가치는 현재 $1조 넘는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는 대략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다. 그중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다. 또한 이 중에 시애틀의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고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다. 3억 300만 명으로 시작해 300명으로 끝났다. 중등학교 연령대 인구 100만 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살 만한 현금과
성견 지명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닌 셈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빌 게이츠는 그 300명 중 한 명이었다. 49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빌 게이츠도 숨길 생각이 없다.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2005년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빌 게이츠는 충격적인 만큼 똑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10대 때 이미 노련한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한 명밖에 누리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의 친구 켄트 이번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켄트 역시 폴 앨런처럼 빌 게이츠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강도로 현재지간 같은 사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덕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레이크사이드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중등학교 컴퓨터 천재 일당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세 번째 멤버가 있었다. 켄트 에반스 빌 게이츠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사이가 됐다. 빌 게이츠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켄트 에반스는 학급 최고의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는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필스 브레인에서 두 사람이 전화로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회상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켄트 전화번호를 알아요. 525-7851이에요. 켄트 에반스 역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만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었다. 언젠가 수업 시간 정리로 학교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학생 수백 명의 사업 시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은 미로 풀기만큼 복잡했다. 학교 측은 이 과제를 여러모로 보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빌과 켄트에게 맡겼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폴 앨런과 달리 켄트 에반스는 빌 게이츠의 사업가적 마인드의 끝없는 야망을 공유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한다. 켄트는 늘 변호사들이 쓰는 것 같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늘 5, 6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그림을 그렸죠. CEO가 되어 있을까? 우리 세상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 큰 장성이 되어야 하나? 애교관이 되어야 하나? 뭐가 됐든 빌과 켄트는 앞으로 둘이 함께 할 것이라 믿었다. 켄트와 우정을 추억하던 빌 게이츠, 이내 말소리가 작아진다. 우리 계속 함께 일했을 거예요. 대학도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켄트 에반스는 빌 게이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가 될 수 있었다. 51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 사고로 숨진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이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행운이다. 켄트 에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이루기로 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리스크다.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강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일하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행운도 리스크도 측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빌 게이츠가 한 명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재주와 의지를 가졌으나 인생이라는 롤렛의 반대판에서 끝난 켄트 에반스가 한 명씩 있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레에게 이렇게 물었다.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죠. 나는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든다. 사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행운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고 또 누군가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 암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만약 세상에는 10억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압도적인 행운 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53페이지였습니다. 순전히 우연에 의한 압도적인 행운 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그들의 면전이 되고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 물러날 것이다. 남들을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면 질투에 차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행운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또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기가 죽는 일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경제학자 바스키로 하르 마줌드는 형제들 간의 키 몸무게보다 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만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키가 크다면 당신의 형제는 키가 클 확률보다 부자일 확률이 더 높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나 기회 의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크게 관련된다. 그러나 정작 부자인 형제들을 데려다 놓으면 이 연구 결과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파산에서부터 개인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까지 어떤 종류의 실패든 말이다.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커리어가 길을 잃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런 걸까? 알기 어렵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100% 미만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고 리스크란 그 등식에서 불운한 쪽으로 끝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54페이지였습니다. 행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역시 결과 중 얼마만큼이 의식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얼마만큼의 리스크였는지 구분해 보려 하면 그 스토리는 너무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해진다.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애초에 내가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리스크라는 현실을 경험한 것뿐일까?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했는지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스토리를 선호한다.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는 알기 쉽지만 지도각의 잘못된 방향을 알려줄 때도 많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55페이지였습니다. 투자자와 기업과 주변에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나는 다른 누구가 실패는 보통 잘못된 의사결정 탓이고 나 자신의 실패는 보통 리스크 어두운 면 때문임을 깨달았다. 내가 당신의 실패를 판단할 때 깔끔하고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가진 스토리를 선호할 가장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머릿속에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쁜 것을 보니 당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던 게 틀림없다. 라는 게 나의 가장 합리적인 스토리다. 그러나 그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의 과거 의사결정을 정당하고 나쁜 결과를 리스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내러티브. 내가 당신의 실패를 판단할 때는 깔끔하고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가진 스토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 결과가 나쁜 것을 보니 당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던 게 틀림없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를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괜찮은 혹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진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이 여자가 했던 것을 하고 저 남자가 했던 것을 피하라라며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56페이지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만큼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 그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치고 흔든 무작위적인 리스크와
행운의 역할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술 지팡이가 없다. 우리가 가진 뇌는 복잡하고 하는 것을 꺼리고 쉬운 답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하거나 피해야 할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빌 게이츠처럼 대단히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행운 덕분인지 재주 덕분인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미국 의사가 코르닐리어스 밴더덜트는 이제 막 1년의 사업 거래가 마무리 짓고 그 철도 제국을 확장한 참이었다. 그런데 사업 자문가 중 한 사람이 그가 체결하기로 한 모든 거래를 법률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밴더빌트가 말했다. 맙소사 존, 설마 뉴욕주 법령을 다 지켜가면서 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57페이지였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내 생각은 이랬다.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밴더빌트가 그토록 성공했구나. 밴더빌트 시절의 법률은 철도 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밴더빌트는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며 법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밴더빌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는 그 태도 이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그런 태도가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그 태도를 현명한 지혜로 보고 싶은 유혹이 일만도하다. 저 선지자는 아무것도 자신의 앞길을 맞게 놔두지 않았어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분석인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처럼 명백한 범죄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끝나는 버전 밴더빌더 스토리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느 무법자가 세운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붕괴되는 스토리 말이다. 법을 무시한 밴더빌트는 열렬히 칭찬하면서 같은 이유로 앨런 2001년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회사 앨런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마도 한 명은 운이 좋아 법망을 피해가고 다른 한 명은 리스크 편에 끝났을 텐데 말이다. 존 D. 록펠러도 비슷한 경우다. 역사가들은 그가 자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 어느 판사는 그 회사가 도둑놈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고 말했다. 피해간 것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을 흔히 교활한 사업 수완으로 묘사한다. 58페이지였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러티브가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로 바뀌는 것은 대체 언제일까? 스토리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록펠러는 천재이니 그 성공으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내러티브가 록펠러의 범죄자이니 그 사업 실패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내러티브로 바뀌지 않았을까? 두 스토리는 그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밴더빌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법률을 신경 써? 힘을 가진 사람은 난데 실제로 그 힘이 있었고 그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진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가 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런 버핏의 초창기 멘토로 알려졌다. 그러나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 성공 대부분은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 59페이지였습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가와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여기서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쓰는 걸까? 나도 모르겠다.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에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의사결정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싶지는 않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크를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사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레버리지로 수많은 사람이 떼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레버리지, 빚을 내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옮기니. 최고의 매니저도 최악의 매니저도 직원들을 최대한 닥달한다. 60페이지였습니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와 고객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아는 둘 다 현명한 사업상의 지혜도 받아들여진다. 멋있게 대담함과 바보같이 무모한 사이에 그인선은 너무 얇아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만 눈에 보이기도 한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돈을 경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고 싶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언이 있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다. 레버리지, 빚을 내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누구를 칭송하고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을 피하고 싶다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네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그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결과가 극단적일수록 거기서 얻은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 결과 극단적인 행운이나 리스크의 행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패턴이 흔할수록이 내 삶을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 오런 버핏 성공 투자를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던 이면 그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62페이지였습니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가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평범한 중간계층에 있는 미국인의 삶을 묘사하는데 커리어를 바쳤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하는 것들 말이다. 뉴스를 장악하고 하는 극단적인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런 종류 폭넓은 관찰을 통해 배울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언젠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을 깨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총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63페이지였습니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깨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때로 그저 리스크 가차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자를 잘못했고 잣대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행운을 시험에 두었던 두 남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64페이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 투자 결과는 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65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스토리 3.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6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 설립자 존 보글은 그의 생전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어느 백만장자가 셀트 아일랜드에서 파티를 열었다. 커트 보니것은 친구인 소설가 조지 헬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파티 개최자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하루에 번 돈이 자네가 인기소설 캐치 이를 통해 평생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더군. 그러자 헬렌은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군. 하지만 나는 그가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지. 충분히 순간 나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하는지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두 가지 이유에서 있다. 첫째, 내가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지프 헬러의 말이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충분한지 도무지 한계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 아무리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말 명쾌하고 힘 있는 이야기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 왜 위험할까? 두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인도 콜카타에 태어난 리차드 굽타는 10대에 고아가 됐다. 사람들은 흔히 삼류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소수의 특권층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리차드 굽타에게는 야구장이 보이지도 않았다. 70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출발해 그가 이뤄낸 것들을 보면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굽타는 40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CEO가 됐다. 2007년에 은퇴한 그는 유엔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직책을 맡았고 빌 게이츠와 함께 자선사업도 추진했으며 상장기업 오고스 이사의 구성원이 됐다. 굽타는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다. 성공과 함께 어마어마한 부도 따라왔는데 2008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굽타의 재산 가치는 무려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만약 이 돈의 연간 수익이 5%라면 시간당 600달러씩 하루 20시간 내내 내내 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주위의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가 바란 것은 1억 달러짜리 부자가 아니었다. 라자트 굽타는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 간절히 되고 싶었다. 굽타는 골드만삭스 이사회의 구성원이 됐고 덕분에 주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들이 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은 사모펀드 개 거물들이 버는 돈을 언급하며 굽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10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만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골드만삭스는 수억 달러면 되는 것이고요. 7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굽타는 돈이 되는 부업을 찾아냈다. (2008년)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구조하는데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골드만삭스의 이사의 구성원이던 굽타는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치가 큰 정보였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버핏이 지원에 나선다고 하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 분명했다. 거래가 곧 체결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16초 뒤 골드만삭스 이사에 전화를 한 굽타는 전화를 끊은 뒤 라자트남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자라트남이 즉시 골드만삭스 주식 17만 5천 주를 샀으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몇 시간 후 워런 버핏과 골드만삭스 사이의 거래가 발표됐고 골드만삭스 주식은 급등했다. 리자라트남은 금세 100만 달러를 벌었다. 이는 한 살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일이 더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굽타의 내부 정보로 인해 1,700만 달러 불법 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쉽게 번 돈이었다. 하지만 검사들 또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결국 굽타와 라자라트남은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갔고 두 사람의 커리어와 명성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됐다. 7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버니 매도프. 그래서 생각해보자. 매도프 범죄는 잘 알려져 있다.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찰스 폰지 본인 다음으로 악명 높은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매도프는 무려 20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후에야 범죄가 들통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굽타의 시도가 있은 지 겨우 몇 주 뒤였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굽타와 마찬가지로 매도프 역시 단순한 사기꾼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매도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폰지 사기 이전에 그는 크게 성공한 합법적 사업가였다. 그는 시장 조성자로 주식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해 주었다. 매도프는 유능했다. 아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1992년에 매도프 시장 조성 회사를 묘사한 내용이다. 그는 버나드 매도프 투자증권사라고 고수익 증권사를 세웠다. 이 회사 때문에 엄청난 양과 주식 거래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해당 거래를 통해 매도프 회사가 전자 처리하는 일일 평균 거래량 7억 4천만 달러는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 규모의 9%에 해당한다. 73페이지입니다. 매도프의 회사가 거래를 어찌나 싸고 빠르게 처리하는지 실제로 그 회사는 다른 증권사에 주당 1페니의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들의 주문 처리를 맡긴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식이 거래되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에 마진을 이윤을 내고 있다. 저널리스트가 아직 발각되지 않는 사기를 부정거래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다. 사실 매도프 시장 조성 사업은 합법이었다. 시장 조성 사업. 전직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매도프 사업에서 시장 조성 부문은 연간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 버니 매도프 사기가 아닌 적법한 사업 여러모로
적법한 사업은 여러모로 엄청난 성공이었고 그를 대단한 그리고 합법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데도 사기를 친 것이다. 굽타와 메도프 두 사람 모두와 관련해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억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했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를 리스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다르다. 나이지리아의 한 사기꾼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남들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가난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굽타와 메도프가 한 것은 이와 다르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74페이지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와 명성, 권력, 자유까지 있었다. 두 사람이 모두를 내던진 것은 더 많이 바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충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범죄가 아닌 버전도 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있었다. 이 헤지펀드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각자 수억 달러를 보유한 트레이더였다. 이들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했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기 위한 여정에서 이들은 너무 많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역사상 가장 경제가 튼튼하고 가장 큰 강세장이 섰던 1998년의 말이다. 이를 두고 어른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내가 나가지 못한 것,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걸 이유는 전혀 없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만큼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기도 하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75페이지입니다. 우리 중 굽타는 메도프처럼 1억 달러를 가질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것들과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살 만큼의 돈을 갖거나 월급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 된다면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가장 어려운 것을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느낌을 같을 것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골대는 두 걸음을 멀어진다. 그러다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다. 현대 자본주의 두 가지를 좋아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76페이지였습니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항복이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신인 야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부자다. 그런데 그가 뛰는 팀에 메이저리그 그 최고 선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있다고 해보자. 트라우트는 12년간 4억 3천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트라우트는 비교를 하는 순간 이 신인 선수는 파산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마이크 트라우트 입장을 생각해보자. 1년에 약 3,600만 달러는 말도 안 되는 큰 돈이다. 하지만 2018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면 연간 최소 3억 4천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 트라우트 같은 사람은 그런 이들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연간 3억 4천만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순위 5위 안에 든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들은 2018년 최소 7억 7천만 달러를 벌었기 때문이다. 77페이지였습니다. 최고 순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을 의식할 것이다. 버핏의 개인 재산은 2018년에 35억 달러가 늘었다. 그리고 버핏 같은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바라볼지도 모른다. 2018년에만 240억 달러가 늘어난 베조스 숨은 자산의 전체는 부자 신 선수가 1년에 내내 번 돈보다 분당 더 큰 액수를 이루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을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라스베가스를 방문한다. 한 번은 친구가 딜러에게 물었다. 그쪽은 어떤 게임을 하시나요? 어느 카지노에서 하세요? 딜러는 돌처럼 차가운 얼굴로 심각하게 대답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타인의 불을 따라잡으려고 게임하는 이와도 똑같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충분하다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볼지도 모른다. 78페이지입니다.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하다는 것을 그와 반대로 했다가는 후회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즉, 더 많은 것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계속 느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다. 내가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까지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맛있는 식사보다도 구토할 때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논리를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물론 이것은 직장에서 번아웃 상태가 되거나 위험한 투자를 배분을 계속해가는 것처럼 사회적 범죄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반대편에는 라자트 굽타나 버니 매도프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도 도둑질에서 의존하는 이유는 결과에 관계없이 단돈 1달러라도 손을 뻗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뭐가 되었든 잠재적 1달러를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잠재적 이익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
감옥에서 석방된 라자타 굽타는 교훈을 하나 배웠다며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79페이지입니다. 뭐가 되었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명성이든지 업적이든 뭐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래요. 이번 일이 부당하게 내 명성을 파괴한 건 맞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내가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악의 교훈인 듯 하다. 그저 너무나 간절히 명성을 원했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음을 깨달은 한 남자의 자기 위로이자 자기 정당으로 보인다. 명성이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자유와 독립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가족과 친구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행복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이것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이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충분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틀이 놀랄 만큼 간단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장에서 여러 가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80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하나, 얼마나 더 받고 싶은가?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2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기억하자.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이다. 8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